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오늘 더 뉴스의 문을 여는 키워드는 문어입니다. 창업주가 재벌로서는 드물게 문어 발식 경영을 자제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진그룹이지만 2세, 3세에 와서는 오너 가족들이 문어 발식으로 그룹 내 요직을 차지하고 갑질의 일상화를 이뤘습니다. 이런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가 심각한 경영권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주요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일부 대주주 펀드도 가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야당과 경제지 등을 중심으로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조 회장 측도 국민연금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는 국민연금 전문가 그룹에 지분권 행사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부실한 자료가 배포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어를 잡을 때는 문어 단지가 쓰입니다. 단지 바닥에는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습니다. 물이 빠지게 하는 용도 외에 중요한 쓰임이 있습니다. 안쪽 벽에 달라붙은 문어를 떼어내기 위해 대나무를 밀어넣는 구멍입니다. 다 잡은 문어도 떼어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더 뉴스 오늘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갑니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정치권이 이른바 조혜주 공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혜주 중앙선관위원 임명을 두고 야당 발목 잡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평가와 야당 무시, 일방 독주라는 평가가 충돌하면서 선거제와 사법개혁 등 정치 현안 논의는 한마디로 올스톱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모든 국회 논의 중단을 선언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분담을 두고 벌어지는 한미 방위비 협상이 시한을 넘긴 상태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무리한 인상안을 제시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부인했습니다. 집값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91이었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9월 128이었던 이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왔습니다. 단독주택 표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점도 집값 하락 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인공 강우 실험이 서해상에서 진행 중입니다. 바다에 형성된 구름 위로 기상 항공기가 지나가며 비의 씨앗인 24발의 요오드 화흔을 뿌린 뒤 비가 내리는지 미세먼지 농도는 줄어드는지 등을 관측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강수량에 관한 중간 결과는 다음 주 초에, 종합 결과는 한 달 뒤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카타르의 아시안컵 8강전이 오늘 밤 치러집니다. 카타르는 참가국 가운데 전력이 가장 안정됐고 지난 4경기 무실점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8강에 올랐던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은 일본을 맞아 선전했지만 페널티골을 내주며 1대0으로 패했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조혜주 중앙선관위원을 임명하면서 여야는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당 발목 잡기로 청문회가 열리지 못했다는 주장과 대통령이 정치 편향 후보자를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과 사법개혁 등의 현안 논의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야당 반발 강도가 꽤 높아 보입니다. 한국당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네, 자유한국당은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을 철회할 때까지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은 이곳 국회 로텐도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증인 채택까지 양보했는데도 청와대가 밥상을 차버린 꼴이라며 문 대통령이 헌정질서와 여야 협치를 파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때 아닌 관건 선거의 위기에 지금 봉착했습니다. 그 결정 하나하나에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한국당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방해한 혐의로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공조에 나섰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참모로 뛴 사람을 선관위원으로 임명하는 건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처사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관영 원내대표는 인사검증에 실패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면서도
의사일정 거부 방침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두 거대 정당을 비판했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은 서로 무책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국회에 이어서 2월 국회까지 모두 파행으로 치닫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도 공정성을 수호하는 선관위원을 청문회 없이 임명한 건 큰 문제라면서도 국회를 여는 건 여야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된 조혜주 위원의 대선 당시 공명선거특보 이력 기재는 실무진 행정착오일 뿐이라며 이미 사실 확인이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고 인사청문회 무산 원인은 한국당에 있다며 야당을 향해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나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적한 현안을 두고 국민을 기만하는 5시간 30분 단식 투쟁을 선택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국민의 분노를 전합니다.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 방안 논의 테이블인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물론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모두 거부한다는 방침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해온 바른미래당 등 야3당은 이러다 자칫 선거제도 논의가 좌초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당 원내사령탑인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제 의원외교의 일환으로 러시아로 떠나서 28일 귀국할 예정인데요. 한국당 보이콧을 둘러싼 부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1월 국회에 동참하지 않았던 여당 역시 이렇다 할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이후 처음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최장 20일에 이르는 구속기간 동안 양 전 대법원장은 구치소 독방과 검찰을 오가며 조사받은 뒤에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취재 연결합니다. 양일혁 기자. 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구속영장 발부된 지 이틀째죠. 검찰에 언제 출석했습니까? 오전 10시 조금 넘어 검찰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소형 호송차를 타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최장 20일 동안 구치소와 검찰을 오가며 조사받게 됩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어제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는 건데요. 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리던 양 전 대법원장은 어제 오전 서울구치소에 정식으로 입감됐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간단한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 신체검사를 마치고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미결 수용자란 구속 상태이지만 아직 재판으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의미합니다. 구치소는 안전 문제와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 양 전 원장에게 2평 조금 안 되는 크기의 독방을 배정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 아침 역시 정상적으로 잠을 자고 식사를 다 마치는 등 수감 생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만큼 추가로 조사할 내용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수사와 재판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예,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법농단 관련 혐의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동안 관련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한 일이다며 완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대법원장인 자신의 지시사항을 의미하는 한자로 대자가 적힌 이규진 전 양양위원회 상임위원회 업무수첩에 대해서도 사후에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이후 첫 조사에서 변화를 보일지 지켜볼 계획입니다. 처음엔 혐의를 부인하던 사람도 구속 이후에는 심경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재판 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등 양 전 원장이 직접 연루된 혐의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공무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재판 배당 조작 등 엄중한 사안이지만 아직 범죄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고려해 설 이후인 다음 달 12일 안으로 조사를 마친 뒤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앞서 구속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재판이 합쳐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다른 법관 등 연루자들 기소 범위도 함께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가 법관과 정치인 등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 큰 규모여서 기소 범위를 정하는 데도 검찰의 고민이 그만큼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양희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고위급 회담에 만족감을 표하고 2차 정상회담 의지를 밝힌 데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차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희망한다며 거듭 낙관론은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룬 게 없다고 비난하는 보도들을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만남을 기대한다며 많은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를 기대한 언급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와 북미 고위급 회담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내며 2차 회담 의지를 확인한 것에 화답한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상황에서 더 이상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낙관론을 이어갔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도 북한 비핵화 협상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임을 알고 있다면서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거론하며 진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많은 대화가 진행 중이라며 다음 달 2차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조치와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 CSIS가 북한의 시노리 미사일 기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며 대화 회의론을 일축했습니다. 북미 모두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주고받으며 회담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양보와 조치를 요구하며 기싸움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지난 주말 북미 고위급 회담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서도 미국을 향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했다는 사실도 앞서 보신 대로입니다. 북미가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놓고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높은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문제 해결에 비상한 결단력과 의지를 보였다며 추켜 세웠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민간 투자를 언급한 직후 나온 반응이라 더욱 주목됩니다. 북미가 북한의 경제 건설과 관련한 미국의 상응 조치, 즉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놓고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ake a substantial step towards achieving the denuclearization and create the right conditions. It'll be the private sector that sits there. 이런 미국을 향해 북한이 내놓을 비핵화 조치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9월 평양 선언에서 이미 언급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기와 영변 핵시설 폐기 이외에 김 위원장의 결심이 담긴 추가 카드를 보여줬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구체적 조율까지는 안 되었어도 미 측에서 북한 비핵화에 따른 경제 제재 해제를 포함한 상응 조치를 해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만족감을 표시하고 실무 조치를 지시한 거로 봅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 사고방식을 믿는다면서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며 미국에 공을 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미 간 아직 의견차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풀이돼 정상회담까지 양측 실무진 간 치열한 조율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접점을 못 찾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관련 보도량도 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 달러를 직접 요구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나 방위비 분담금을 언급할 때가 있지만 조건이나 금액 등을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점을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세계 어떤 정상도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며 그와 같은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집값을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시민들의 집값 전망이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어둡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가운데 주택가격 전망이 반영되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 태도지수 CSI는 91로 나타나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최저였습니다. 이 지수가 100 미만일 경우 1년 후 주택가격의 하락 전망이 우세하고 100에서 멀어질수록 전망의 강도가 세다는 뜻입니다. CSI 지수는 지난해 9월 9.13 대책이 발표될 당시 128이었다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는 97.5로 지난달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여전히 100 미만이라는 점에서 경기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소비자가 여전히 우세했습니다. 어제 단독주택 표준 공시가격에 관한 정부 발표는 집값을 계속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재확인해 줍니다. 하지만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최근 가격이 급등한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재벌가가 몰려있는 용산구. 그중에서도 가장 비싼 곳은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자택입니다.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오른 270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회장이 1주택자라고 가정하면 보유세는 2억 4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50% 증가합니다. 지난해 공시가격 12억 2천만 원이었던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3억 6천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뛰면서 보유세도 세 부담 상한인 50%까지 올라 687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시세 수십억 원 이상의 고급 주택의 공시가를 크게 올렸을 뿐 15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시세 상승률 수준에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가든 저가든 초고가 주택이든 모두 공동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시세 반영률을 맞추는 게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 집에서 오래 거주한 은퇴 세대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도 적지 않습니다. 집을 팔 때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면서 살고 있는 동안 내는 보유세까지 시세를 반영해 올리는 건 징벌적 과세라는 겁니다. 실제로 공시가 이의 신청 건수가 지난해 2배 수준인 1,599건을 기록했습니다.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세금만 장 돌려가지고 세금도 못 낼 입장입니다. 지금 당장 팔 것도 아니고 계속 살고 있는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현실을 반영했을 뿐이라는 의견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고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4월 개별 주택과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까지 예고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실험이 서해에서 진행 중입니다. 결과는 한 달 뒤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실험 진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인공강우 실험 오늘 오전부터 실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정확한 실험 진행 상황과 종료 여부는 공개되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중에 이미 실험이 시작됐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실험은 애초 예상했던 경기 서해상에서 남쪽으로 더 이동을 해서 전북 군산 서쪽 해상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인공강우 실험은 바다에 형성된 구름 위로 기상 항공기가 지나가면서 비의 씨앗인 24발의 요오드 화흔을 뿌린 뒤에 기상 선박과 지상 관측 장비에서 비와 미세먼지 변화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럼 이번 인공강우 실험의 성공 여부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서해안에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에 대한 중간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항공기가 뿌린 요오드 화흔으로 인한 효과가 얼마나 작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었는지가 가장 큰 관심인데요. 그 결과도 한 달 뒤쯤 발표됩니다. 네, 결국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번 실험으로 가능성을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오늘 오전 내륙의 미세먼지 농도가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비가 내리더라도 미세먼지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확인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강우 성공률이 40%대 수준인데 비가 얼마나 늘었는지도 사실상 미지수입니다. 인공강우로 미세먼지를 씻어내려면 적어도 시간당 1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실험을 시작으로 올해 총 15차례의 인공강우 실험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 서해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인공강우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거론하기도 했던 인공강우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비를 인공적으로 내리게 하는 겁니다. 구름은 아주 작은 물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입자가 합쳐져서 일정 무게 이상의 빗방울이나 눈송이가 되면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인공강우의 핵심 원리는 이 구름 입자가 뭉칠 수 있게 돕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응결핵을 뿌리면 입자가 뭉쳐서 비가 내린다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응결핵은 요오드 화음과 같은 물질로 비의 씨앗이라고도 불립니다. 비 씨앗은 어떻게 뿌리는 걸까?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항공기와 로켓 등을 이용해서 구름에 요오드 화음 같은 응결핵을 살포하는 겁니다. 인공강우, 최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됐지만 그 용도는 다양합니다. 농작물 재배나 식수원 확보를 위해서 쓰이기도 하고 산불 방지 용도로도 활용됩니다. 세계적으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을까요? 인공강우는 1946년 미국이 최초로 성공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관련 실험이 있어 왔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연구를 해온 중국은 현재 최대 인공강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태국과 인도도 실험에 나섰고 러시아도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1995년 인공강우 연구에 착수했지만 가뭄에 대비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목적의 실험은 오늘 처음으로 이뤄진 겁니다. 인공강우 부작용은 없을까요? 아직 세계적으로도 활용 빈도가 낮아서 실제 발생한 부작용에 관한 연구도 미진합니다. 하지만 인공강우를 자주 시도할 경우 오히려 자연 강우가 줄어서 대기 질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제기됩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많은 나라에서 요오드안을 갖다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꽤 오랫동안 써온 물질이거든요. 이게 요오드안은. 그런데 만일 문제가 있었다면은 한두 나라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부작용 같은 거는 많이 보고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봐요. 인공강우가 가져올 부작용보다는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강우가 가능한 조건까지 만들어내기가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어렵고 특히 한국은 이제 실험을 시작하는 단계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인공강우를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은 거의 없다. 우선 우리가 그 공기 중에다가 그 수분, 습도를 인공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 습기를 비로 내리게 만드는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거지. 어느 지역 서울 상공에다가 그 수분을 막 뿌려댈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기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고 과학적으로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실험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네. 이게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어떤 솔루션으로서 이게 직접적으로 활용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용기로 시작된 체육계 미투, 유도, 태권도, 축구 등 여러 종목에서 폭행과 성폭력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네, 스포츠부입니다. 네, 먼저 문체부가 엘리트 체육 중심의 성적 만능주의 개선 대책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체육계를 바라보는 가치와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스포츠의 가치를 금메달과 국위 선양에 두지 않고 공정하게 경쟁하며 결과에 승복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성적 만능주의 중심의 엘리트 체육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소년체전을 폐지하고 전국체전 고등부에 통합해 학생 체육 축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발전을 위해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대한체육회에서 분리하는 것도 검토합니다. 또 대한체육회가 선수를 소집하는 선수촌을
일반인도 이용하도록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내더라도 성폭력 등 비리 문제로 지탄받는 종목은 지원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선수에 대한 보상으로 연금과 병역 특례 외에 다른 대안들 검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체육계에 뿌리 내린 폭행과 성폭력 등 비리 근절 대책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스포츠 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운영되는데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체육계 폭행과 성폭력 피해를 접수받고 성폭력 사건을 전수조사할 계획인데요. 그동안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훈련하는 등 분리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성폭력 발생 시 가해자의 직무 정지를 의무화해 분리할 계획입니다. 또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시킬 경우 형사처벌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6만 3천여 명의 학생 선수에 대한 조사도 시작합니다. 학교운동부 실태와 합숙훈련 특별 점검을 벌이고 빙상계 문제를 시작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도 하기로 했습니다. 효과적인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를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발표한 성폭력 근절 대책과 선수 육성 시스템 개선안이 앞으로 제대로 실행되는지 지켜보면서 검증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라면 봉지 안에서 때 묻은 장갑이 나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조 업체는 오뚜기인데 라면 공장에서 쓰는 작업용 장갑으로 확인됐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조만간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부장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손모 씨는 얼마 전 대형마트에서 오뚜기의 진짜 쫄면을 샀다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봉지를 뜯어보니 안에 흰 면장갑이 들어있던 겁니다. 여기저기 검은 때와 붉은색 얼룩이 묻어 있습니다. 이 라면을 처음 먹기 때문에 이 장갑이 뭐지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이물질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큰 장갑이 봉지 안에 들어간 걸까? 손 씨가 오뚜기에 항의하자 상담 직원이 곧바로 찾아왔습니다. 선처를 호소한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원인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신고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를 설득을 했어요. 장갑이라는 거는 크기가 크잖아요. 그것도 못 가는다면은 식품회사에서 어떤 이물질을 가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고. 손 씨는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량식품 신고를 했습니다. 현장 조사에 나선 지자체는 해당 장갑이 공장에서 쓰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장갑이 함께 포장됐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물질이나 이런 것이 가면 그거를 다 적어내더라고요. 그럼에도 장갑을 낀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오뚜기는 포장 과정에서 장갑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저희 일부 공장에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100%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조사 결과 여부를 떠나서 제가 큰 일을 책임져서 정말로 모르는 데서 사과드립니다. 지자체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오뚜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50억 원가량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회장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납품받은 포장 상자와 식품재료 일부를 자신들이 세운 유령 회사로부터 받은 것처럼 꾸며 약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전 회장 등이 기업 운영을 통해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기대를 저버렸다며 회사 돈을 개인 주택 수리 비용으로 쓰는 등 비난 여지가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오너의 갑질 논란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는 앞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측할 수 없는 오너 리스크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때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미스터 피자의 창업주 정우현 회장의 경비원 폭행과 치즈 통행세 등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매출은 급감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2017년엔 호식이 2마리 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며 가맹점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경우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점주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외식과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프랜차이즈 업종에 적용됩니다. 이미지 실추에 따른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서 가맹점주가 손해를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근거로 해서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어서 가맹본부의 일탈행위도 방지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보복 목적의 근접 출점이나 출혈 판촉 행사, 사업자 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구체적 사유가 없는 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 경조사 때 영업 단축을 요청하면 편의점 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용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영업 손실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 요건인 심야 영업시간대의 범위를 새벽 0시부터 아침 6시까지로 변경하고 영업 손실 발생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해 편의점주들에게 유리하도록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이어집니다. 잇몸병 선택은 이가탄입니다. 엄마? 친구야. 아버님,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먹어보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아시죠? 이가탄.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콜레스테롤 걱정 많으시죠? 문제는 쌓여가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을 생각한다면 레이델 폴리코사놀. 호텔 예약 사이트 너무나 많죠? 당신이 원하는 호텔이 딱 한 군데만 있거나 혹은 여기저기에 가격도 천차만별이라면 아이 머리 아파! 그래서 트립하고 원하는 호텔을 비교 검색해서 스마트하게 찾아주니까 호텔 트립하고. 보이콧 계획이 좀 앞으로 어떻게? 여당이 지금 1월 들어서 국회를 열지 않는 방법으로 방탄국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자고 일어나면 나오는 의혹에 대해서 본인들이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계속하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얻지 않으면 다음 국회 일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야3당이 이제 많이 비판하는 게 정치개혁특위. 정원을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각제하고 조응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하실 건가요? 아니, 모든 국회 일정은 거부입니다. 모든 국회 일정은 거부입니다. 여당이 방탄국회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회 일정은 거부입니다. 산적한 현안을 두고 국민을 기만하는 5시간 30분 단식 투쟁을 선택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국민의 분노를 전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민을 우롱하는 단식 투쟁과 소모적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평화국회 만들기에 즉각 동참하기 바랍니다. 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에 단식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과연 점심 먹고 5시간 반 동안
단식하고 저녁 먹는 게 단식인지 참 궁금합니다. 먼저 모범적으로 단식을 하셨던 전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점심 먹고 5시간 반 동안 단식하고 저녁 먹는 게 단식인지. (1대1) 미니 토론으로 진행되는 더 정치. 금요일만큼은 기성 정치인이 아니라 20, 30대 젊은 정치인이 출연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는 형식을 조금 바꿔서 출연자 각각이 지난 한 주 동안 정치권에서 벌어진 다양한 일들 중에서 문제의 장면, 또 문제의 발언, 문제의 상황을 직접 선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서로 주고받는 시간으로 꾸려가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장해찬 서든포스트 정책실장 그리고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른바 문제의 장면을 두 분이 직접 뽑아주셨습니다. 하나씩 보죠. 먼저 장해찬 실장께서 뽑은 문제의 장면 하나부터 볼까요? 네. 제목은 원내대표를 다독이는 손. 이 손은 사람 손도 있지만 손혜원 의원의 손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손혜원 의원 탈당 기자회견에서 포착된 장면입니다. 자, 장 실장님, 어떤 장면입니까? 저는 좀 비판을 하고 싶어서 이 장면을 골랐는데요. 네. 손혜원 의원이 이제 목포 관련된 여러 의혹이 불거지자 예. 민주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탈당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배석을 하는 좀 유례 없는 일이 있었고요. 네. 더군다나 기자회견이 끝나고 뒤에서 이제 백브리핑이라고 기자들에게 추가로 질의응답을 받는 자리에서 네. 저렇게 원내대표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어서 화제였습니다. 원내대표 어깨에는 손을 올리면 안 되나요? 그런 건 아니지만 사석이었으면 모르되 네. 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장관들이 쉽게 말하면 대통령 어깨에 손을 올리지 않는 것처럼 예. 기본적으로 원내 의원들의 어떤 지도자라는 정당 내부의 책임 있는 자리에 대한 존중 의식이 좀 결여돼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지목하는 건 손혜원 의원이 민주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탈당을 했잖아요. 그런데 홍영표 원내대표를 들러리로 세우고 저런 화제의 장면을 낳음으로 인해서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민주당에게 계속해서 비판의 화살이 가게 만들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당에 부담을 안 주고 싶었으면 혼자 나와서 좀 국민들에게 유감을 밝히고 나갔어야지 원내대표에게 저런 모습까지 보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민주당의 부담은 손 의원을 탈당시키고도 더욱 배가 되지 않았나. 네. 그런 면에서 손혜원 의원이 이 의혹 자체를 떠나서요. 이 의혹을 대처하는 태도가 본인은 이제 여의도 셈법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 개인 손혜원만 생각하다가 민주당이라는 큰 정당에 대해서는 예. 조금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예. 고 위원장님께서도 저 장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셨어요? 너무 상징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저는 네. 오히려 지나친 것이 아니라 사실 의도가 있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비록 탈당은 하지만 당 지도부의 어떤 지지는 꾸준히 받고 있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네. 이번 그 함께 대동한 기자회견과 저런 제스처를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요. 네. 저는 그 기자회견 자체의 장면을 좀 정당 정치가 실종된 장면이라고 좀 꼽고 싶은데 네. 원내대표를 대동한 탈당 기자회견 사실 이 정도의 사안으로 좀 보면 예. 정치적 싸움을 민주당 전체 차원으로 함께 가져가자도 아닌 탈당을 해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 사실 이 거대 야당의 어떤 왜 정당이 존재를 하는가 그 정당 소속의 정치인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그런 구조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있음을 좀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예, 자, 요 사안은 이 정도로 보고요. 두 번째 문제 장면으로 선정해 오신 장면도 좀 보죠. 네, 이 장면은 한국당 원내 지도부가 목포를 방문했던 지난 22일의 상황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처럼이라는 제목이 부여되어 있는데요. 이건 우리 장해찬 실장께서 또 뽑아주신 거고 이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표현도 장 실장께서 픽을 해주신 거죠? 네, 한국당 원내 지도부는 대단히 불쾌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제가 저 사진 보자마자 영화배우 하정우 씨와 최민식 씨가 출연했던 영화 예. 이 범죄와의 전쟁 포스터가 떠올랐어요. 그 포스터를 보면 이제 부산 일대 어떻게 보면 주먹을 쓰는 분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네. 영화 포스터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목포에서 제기된 손혜원 의원의 의혹을 밝히겠다고
지도부가 내려갔는데 예. 저는 저게 오히려 손혜원 의원을 도와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마치 본인들이 무슨 점령군이라도 된 것처럼 예. 더군다나 한국당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은 지역에 이렇게 우르르 또 취재진과 보좌진까지 수십 명을 대동해서 내려가면 이 장면을 지켜보는 목포 시민들 예. 또 호남 주민들은 굉장히 불쾌한 마음이 들 것 같거든요.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동행한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포는 항구다가 아니라 목포는 호구다. 예. 이런 발언을 해서 어제 오늘 또 목포 시의원들이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라면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요. 그 발언은 목포가 호구다라고 본인이 생각한다가 아니라 손혜원 의원이 목포를 호구로 만들었다 이런 취지로 한 말이라고 해명을 했더군요. 네, 그런 취지로 한 말이지만 안 그래도 자유한국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태욱 의원이 예. 이부망천이라는 망언을 네. 해서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이 지역민의 정서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또 이런 의혹을 밝히는 것과는 별개로 예. 목포나 호남 지방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까 봐 우려하는 그런 정서까지 고려했어야 되는데 이 호기를 잡았다고 해서 우르르 내려간 것부터 저는 좀 실책이 아니었나. 특히나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김태우 전 수사관 논란과 관련해서 예. 국회 운영위를 열고 조국 수석을 공격했잖아요. 근데 그때 결정적 한 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당 안팎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손혜원 사건에서도 뭔가 하나 건수를 잡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다가 실제로 결정적인 한 방은 밝혀내지 못하고 오히려 목포 지역 내 여론을 반전시키는 손혜원 의원을 도와주는 정치적 악수가 아니었나는 굉장한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이벤트를 한 건데 이벤트 효과가 반감되고 오히려 상대를 도왔다. 그렇게 보는 거죠. 고 위원장님은 저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먼저 앞서서 그렇게 탈당 기자회견을 했던 예. 것은 이번 건에 대해서 정쟁화하는 과정에서의 나름의 전략이었다고 판단이 되지만 네. 자유한국당은 좀 더 정당에 가까운 전략을 저는 이번 장면을 통해서 정당으로서 정치 결사체로서의 공동의 이런 정쟁화 이런 장면들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아까 손혜원 의원께서 이제 원내대표의 어깨에 손을 올렸던 것처럼 예.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이 가서 목포에 가서 말씀하셨던 그런 발언을 좀 함부로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전략을 선택함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좀 더 태도를 삼가해야 하는 예. 사안의 엄중성을 들어서 좀 삼가하는 모습들을 좀 앞으로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예, 한국당 의원들이 목포에 간 것 자체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정당으로서의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고 위원장께서 골라오신 문제 장면을 한번 볼까요? 네, 세 번째 장면입니다. 네. 성추행 조사 방해 판결. 그러니까 그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판결이 최근에 있었고요. 네. 그 판결문에 그 한 의원이 현역 의원이 등장해요. 네. 근데 거기에 거론된 분이 그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네, 당시 서지현 검사의 미투 사건이 시작됐을 때 네. 잠깐 언급이 되셨던 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도 그리고 판결문에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내용이 이분이 법무부 검찰국장 네. 이었을 때 이 서지현 검사의 내부적인 문제 제기를 은폐하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예. 정황들이 혐의까지 이제 인정이 된 건데요. 사실 이분이 어떤 지금의 안태근 이 분처럼 직접적으로 성추행을 시도를 한 분은 아니지만 네. 사실 미투 운동의 본질적인 것은 성범죄와 그리고 그를 둘러싼 위계와 폭력에 저항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한 점에서 이분도 은폐를 시도했다라는 그 지점에서 당사자, 예. 네, 그 가해 당사자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그러니까 말이 없으세요. 네. 한마디도 안 했다. 네, 예. 사실 지금의 이 사태에 판결 직후에 분명히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과거의 가해자로서 서지현 예. 검사에 대한 사과, 개인적인 사과와 그리고 정치적, 법적 그리고 도의적 책임까지 함께 지겠다라는 입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거론이 돼야 하는 이 국면에서 예. 사실 언론의 주목도도 떨어지고 가해자로 보지 않는 그래서 어떤 주목도라든지 언급 자체가 없고 예. 입장 또한 없는 것이 좀 우리가 오늘 말을 짚어보는 자리지만 말이 없는 것도 문제다라는 차원에서 좀 픽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교일 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 말씀대로 그 서지현 검사의 그 성추행 폭로가 나온 것은 지난해 이맘때쯤이고요. 그 이전에 검찰 내부에서 문제가 됐을 때
법무부 검찰국장이었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진상조사하는 과정에서 은폐한 의혹이 그동안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판결문에서 은폐한 것이 인정된다, 진상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더군요. 근데 제가 뭐 최교일 의원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예. 판결문을 좀 구체적으로 뜯어보게 된다면 당시 이제 먼저 임은정 검사가 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보고를 하자 그때까지만 해도 이 최교일 당시 국장 입장에서는 이게 서지현 검사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가만히 있는데 너가 왜 들쑤시느냐 하면서 네. 임은정 검사를 한번 제지하는 질책했던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근데 상황 판단에 있어서 이렇게 심각해지기 이전에 이 검찰국장으로서는 어떤 이렇게 심각한 문제, 서지현 검사가 스스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킬 줄 몰랐던 그런 상황 판단의 오류는 저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 뭐 예를 들면 이 검찰 내부의 수사 사실을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알려줬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도 인정한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만 예.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의 어떤 판결문 내용을 가지고 최교일 의원이 당시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 아쉬움을 표할 수는 있지만 공범이라거나 예. 가해자라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과한 처사가 아닌가 싶고요. 네. 물론 이 검찰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교일 의원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법원의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질의응답을 했고 검찰 조사에도 거의 응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면 좋지 않았을까. 예전처럼 이제 카메라 앞에 안 나온다고 언론이 그냥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라 예. 국민들이 또 언론이 안 나서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의혹을 파헤치는 시대이니만큼 예. 좀 적극적 변론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남지만 지금의 판결문 드러난 정황만 보고 최교일 의원도 공범이다. 예. 가해자다.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만한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실관계는 인정하시나요? 네. 하지만 좀 다른 측면에서 왜 검찰이 서지현 검사라는 이 미투에 그렇게 민감하게 대응을 했고 그리고 왜 우리가 계속해서 검찰, 적폐청산, 내부 혁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가. 왜 들쑤시고 다니느냐라는 것이 이렇게 철저하게 위계 질서가 있는 이 검찰 사회에서는 사실 철저하게 은폐를 해라라는 지시로 저는 그렇게 좀 인지가 되는 그런 정황들이 있다. 그리고 그게 판결문에 명시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지금 정의당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 이번 구속된 이후에 똑같이 사필 규정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논평으로 좀 냈으나 뭐 다른 추가적인 적폐 청산을 위한 그러니까 이게 시작으로 해서 미투의 미투의 에너지를 그리고 내부적인 검찰의 개혁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네.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주목도도 떨어지고 있고요. 때문에 저는 이렇게 최교일 그리고 그 사건에 여러 가지로 개입한 정황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또 발굴하고 또 넓혀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좀 계속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그 각 당에서 나온 입장들 사필 규정이라는 거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맞습니다. 징역형을 받은 것에 대한 논평이었고요. 네. 최교일 의원에 관해서 언급한 정당이 있습니까? 저희 녹색당뿐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미투 사건에 네. 정말 여러 가지의 공직사회의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순환고리처럼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최교일 의원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고 법적 책임을 묻고 하는 그 지평을 넓혀가지 않는다면 사실 내부 혁신 이런 부분들은 전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네. 사건으로서만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장 실장님께 조금 이따가 좀 여쭤볼 텐데요. 그 전에 안태근 전 국장이 이제 징역형을 받은 것에 대한 입장이 여러 정당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한국당도 냈던가요? 자유한국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고 싶은데 지금 비남성 원내대표가 계시는 정당이고 네. 당시 맨 처음에 서지현 검사가 그 미투를 고발했을 때 적극적으로 성범죄 근절에 나서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히셨어요. 네. 근데 이번에 입장이 자유한국당만 없습니다. 그리고 최교일 의원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금 큰 문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최교일 의원 정도로 그러니까 뭐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임은정 검사한테 들쑤시고 다니지 말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으로도 굉장히 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쉬운 처신이었다는 데는 입장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것이 범죄냐, 이것을 뭐 가해자 공범으로 봐야 되느냐,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이게 정말 이 최교일 의원까지도 가해자로 확대시킬 수 있는 문제였다면 민주당이 가장 앞장서서 논평을 내지 않았을까. 그러나 아쉬운 처신인 것과 이것을 사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는 민주당마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최교일 의원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거론하진 않는다는 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태근 전 검사장 구속된 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논평을 내지 않거나 지금 한국당이 민감한 문제 논평 안 내는 게 굉장히 많아요. 5.18 조사위원 관련된 문제나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된 문제 등에서 아무런 입장도 안 내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당이라면 이것이 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이제 탈당시킨 후 거론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나 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될 정당이라면 본인들에게 유리한 문제든 불리한 문제든 가리지 말고 어떤 입장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그 부분은 한국당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좀 무응답하는 게 아쉽다. 이런 입장 정도이고요. 최교일 의원에 대한 법적 책임은 또 논의의 문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네 번째 장면을 살펴보죠. 장해찬 실장께서 골라주신 장면입니다. 제목이 군기반장 자처 물음표를 달았는데 여기 군기반장이라는 표현도 우리 장해찬 실장님의 표현입니다. 이낙연 총리의 발언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죠.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시점이 아닌가, 주목할 만한 발언이 아닌가 싶어서 선택을 했고요. 당정회의에서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투기 의혹, 잘못이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범여권에서 가장 최초로 강경하게 발언이 나온 셈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정부와 여당이 국민 앞에서 겸허해져야 된다 하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최근에 여러 사안들을 보면 왜 저렇게 일을 처리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말을 했다는 것은 뭔가 당과 청와대의 일처리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불만을 표하면서 뼈아픈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청와대 정부와 정당이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잘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같이 이제 원팀이지만 그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청와대의 입 한마디 뻥끗하지 못하고 청와대 같은 경우도 당과 독립된 기관이다 보니까 민주당의 처사에 대해서 말을 못하니 보다 못한 이낙연 총리가 중간에 나서서 일침을 놓고 군기를 잡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만큼 이게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여당으로서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나서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니까 지금 일단 할 말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할 말을 했다고 보고 여기서 드러나는 게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이낙연 총리가 어떻게 보면 정부의 국무총리로서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도 민주당, 특히 이해찬 당대표가 제 역할을 못하는 데 대해서 대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직접 발언을 잠깐 듣고 얘기를 이어가죠. 바로 옆자리에 이해찬 대표가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돼 있으므로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국민 앞에 더 겸허해져야겠다 하는 다짐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장 실장께서는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짚어주셨고요. 저는 군기반장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셔가지고 부정적으로 보실 줄 알았습니다. 민주당이 군기를 좀 잡혀야 된다. 알겠습니다.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싶네요. 네. 고 위원장께서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지극히 정상적인 발언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법대로 하겠다는 말, 법대로 하겠다는 말을 국민 총리가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지금 어떤 법의 해석이나 정쟁화가 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기득권에 유리한 이런 방향으로 계속 논의가 흘러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금 더 구체적인 적절한 그런 언사들을 좀 더 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정쟁화가 되는 것 자체를 조금 경계하는 그런 입장도 사실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정쟁 자체를 경계하는 입장이 좀 아쉬웠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그 장면으로 뽑아주신 것도 공교롭게도 이 총리와 관련된 거예요. 한번 보죠. 오늘 다섯 번째 장면으로 선정된 상황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화면 중앙에서 활짝 웃고 있네요.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장면 같습니다. 제목은 도로
개발 우선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고은영 위원장께서 뽑아주셨어요. 네. 네,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그 전남에 가서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원센터 뭐 이런 곳들을 방문하고 또 관계 기업들과의 간담회도 가지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가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 중에서 다양한 언급이 있었으나 이제 새만금 공항을 예비 타당성 면제 조사 면제를 통해서 좀 더 빨리 조기 개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방식의 그 입장을 좀 밝혔었는데요. 저는 이게 좀 이낙연 총리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아마 지금 좀 자꾸 언급돼서 좋아하실 것 같은데 새만금 공항을 이렇게 언급하신 건 전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무총리께서 직접 어떤 토건 세력 중에 하나인 공항 마피아의 손을 직접적으로 좀 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이게 면제가 되면 예타 면제라고 하죠. 예타 면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토건 산업들의 좀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건 공항입니다. 우리나라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는 있는데 신규 공항들이 계속해서 좀 추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논의 중입니다. 새만금 공항뿐 아니라 제주 제2공항도 있고요. 네, 굉장히 좀 제주 같은 경우에는 70%에 넘는 도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추진 중이거든요. 그리고 울릉도와 흑산도에도 공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류세의 대부분이 사실 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렇게 해서 좀 그 많은 뭐 공항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까는 예산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이런 부분에서 미세먼지 저감이나 이런 환경적인 측면이 아니라 공항 이렇게 토건을 짓겠다라고 하는 손을 들어주는 측면이었다고 보고 또 이제 한 가지로는 좀 변치 않는 전남 사랑이 좀 보이면서 계속해서 새만금은 전부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전라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 국회에서도 제주 전남 해저 터널 논의를 좀 국무총리께서 질의로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한 바도 있는데요. 이렇게 좀 전라도 중심의 토건 산업을 국무총리께서 계속 좀 무게 중심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좀 많이 아쉬워서 좀 뽑아봤습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 토건 세력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한 거다. 또 우리 국내에 공항이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어떤 촉매제로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호남 사랑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것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건설 부양 SOC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만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GTX-B 같은 경우는 수도권, 특히 교통 부분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인천이나 이런 서부권 주민들의 어떤 복지 차원에서, 주거 정책 차원에서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가 원활하게 정착이 되려면 GTX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예비 타당성 조사는 면제해줘야 된다? 지금 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면제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수도권 위주로 발전이 돼 있다 보니까 여러 낙후된 시설들, 고속도로를 놓거나 KTX를 놓거나 공항을 놓는 부분에 있어서 예타만 가지고 이걸 들여다보게 되면 그 지역 사람들은 영원히 뭐 고속도로도 철도도 공항도 못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복지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기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요. 그러나 신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호남 지역의 무안공항 같은 경우 작년에 139억의 손실이 났어요. 그리고 광주공항과 여수공항도 5년째 적자입니다. 적자 공항들을 많이 방치해둔 상태에서 새만금 공항이나 흑산도 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간 측면이 아닌가. 그렇다고 저는 예타 면제 자체를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한 가지 지목하고 싶은 게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 민주당은 줄기차게 SOC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예타 면제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관되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월 창원에서 남부 내륙철도 언급했고요. 1월 17일에는 울산에서 외곽순환도로, 2월 4일에는 대전에서 충청권 4조 원 예타 면제를 언급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정권을 잡으셨다고 입장을 바꾸신다면 저는 예타 면제 필요하다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하겠지만 지난 10년 동안에는 왜 그렇게 예타 면제와 SOC에 대해서 반대했는지 그 10년의 건설 사업과 지금 정부가 예타 면제를 하겠다는 최소 20조에서 최대 40조의 예타 면제 사업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최소한 그 입장 정도는 밝히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네요.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선택적으로 이제 필요한 경우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예타 면제는 전면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성을 따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 중심의 어떤 이런 인구 편익이라든지 이런 걸로 따지면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SOC 사업이 당연히 누락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다면 예타는 사실 국가의 예산 낭비와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그 통제 장치거든요. 만약 지적하신 그런 사안들이 정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예타의 법 제도를 개선하는 측면으로 고려를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38개, 그러니까 광역 18개 시도에서 38개의 사업을 제출했는데 34개가 토건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 절반만 따져도 35조 원이고요. 그리고 다들 기억을 하시는 4대강 23조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토건 사업이 지금 제주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사실 좀 우려가 크게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두 분 다 그 공항이 무분별하게 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동일하신 것 같고요. 장 실장께 하나만 좀 여쭤보죠. 이 총리가 유독 호남 사랑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전남지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이낙연 총리나 전체 정부의 입장이 호남 사랑이라기보다는 지금 경남 김경수 지사가 있는 경남에도 뭐 남부 내륙 철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대규모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충분히 더 아낀다. 그러나 그게 꼭 호남에만 집중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 하나 보고 말 이어가겠습니다. 네, 씬 넘버 6 이렇게 돼 있고요. 네가 걸어라 자리. 이거는 두 분이 다 같이 선택을 해주셨네요. 오늘 말씀을 우리 고 위원장님이 좀 많이 하셨으니까 장 실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이게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요. 미세먼지 책임 못 지면 담당 국장에게 자리를 걸라고 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임계점까지 차올라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왜 국장에게 지우는 것인지 저는 저 발언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고요. 자리를 걸면 본인이 걸어야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이 30% 감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 내부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가 나사와도 공동 연구를 통해서 밝혀냈고요.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와 서해안 백령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치하는 등의 현상을 봐도 이 서해안에서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그러한 중국 영향이 굉장히 큰데 정작 문제를 일으킨 중국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중 환경부 장관회의를 작년에 가져서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합의했는데 중국이 그 연구 결과가 마음에 안 들자 연구 결과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끼리 약속한 것도 중국 눈치를 보느라 못 지키고 있고요. 24일까지 서울에서 우리 환경부와 중국 담당 부서가 회의를 했는데요. 환경부 관계자가 직접 중국에게 미세먼지 더 줄이라는 대책은 요구 못했다고 밝혔어요.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정작 정말 심각한 문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하고 저자세로 나오면서 애꿎은 공무원만 잡는 이런 장관의 현실 인식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너무 동의가 되고 사실 어떤 갑질 교수가 조교한테 연구 결과에 대해서 질책하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질책하는 어떤 이런 태도에 가깝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중국뿐 아니라 지금 환경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금 뭐 국내 미세먼지 원인 대부분의 부처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고요. 중국과의 협의는 사실 외교통상부의 영역이 큽니다. 이렇게 부처 간 협의를 해서 전국 시도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이 중대한 문제, 이 부분을 담당 국장의 자리를 걸어라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고 저는 또 이런 태도가 지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공 강우 실험 이런 부분에도 좀 여실히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정치와 행정의 좀 그 과학을 정치와 행정이 부리는 듯한 이런 것들의 좀 태도적인 부분들 그렇게 실제 정책까지 가는 부분들을 우려하고 실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그런 현실 인식과 방책이 필요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달라진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해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긴박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 말씀 젊은 시각, 신선한 시각, 날카로운 시각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사초등학교 5학년 정현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손흥민 선수. 진짜 만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준 안녕. 너를 위해서 1일 코치를 맡게 된 누구? 손흥민. 사실 이렇게 볼이 돌면 안 돼 지금. 상대방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게 제일 중요해. 포탈 이렇게 한 번만. 볼 한번 쳐봐. 형 막 공에 놀라고 그런 사람 아니야. 놀라지도 않았어. 형이 봤을 때는 디딤발이 일단은 가장 큰 문제야. 항상 볼하고 제일 가깝게 해놓고. 저도 형처럼 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축구를 정말 즐기면서 하면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어. 자, 우리 자주 보자.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기술 5GX SK텔레콤. 뉴스브리핑입니다. 부당한 인사보복을 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지난 2015년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덮기 위해 서지현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보내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장 동료를 성추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권고 형량을 넘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42살 이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숨졌다면서 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을 벗어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춘천에서 부서 회식을 한 뒤 직원을 자신의 아파트에 데려와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 직원은 직후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28살 신모 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살인과 시신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충격적이고 잔인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에게 아픔을 준 만큼 자신의 행위로 빚어진 끔찍한 비극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출입증 색깔부터 다를 정도로 일상적 차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2달 가까이 지난 지금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전문가들의 답은 언제든지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다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김용균 씨가 일했던 태안화력발전소. 김 씨가 사고를 당한 컨베이어 벨트 외에도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추락의 위험 같은 것들이 있고요. 되게 높은 데에 올라가서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외에도 석탄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받아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인체에 치명적인 일산화탄소에 노출됐지만 안전장치 하나 없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너무 높아서 구토 증세를 일으키신 분이 계세요. 그 냄새가 너무 독해서 머리가 다들 아프다고 이렇게 막.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은 모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들이 당하는 차별은 인권 피해 사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주로 작업하는 일터에는 화장실조차 없어 생리현상 해결도 어려웠습니다. 개선을 요구해도 무시당하게 일수. 원청과 하청의 차별은 더 노골적이었는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출입증은 색깔부터 달랐습니다. 출입 스티커에는 그냥 지나가지만 하청은 일일이 내려서 그런 신분증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형태로 저희가 이게 항상 이렇게 받아왔었죠. 인권운동가들은 원청과 하청으로 나뉜 태안화력발전소의 구조적인 문제가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무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에 조금만 귀 기울였다면 김용균 씨 사고는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합원들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설비 개선의 문제나 위험에 대한 문제를 증언해 왔지만 사측은 계속 그런 것들을 들어왔지 않았고 핵심은 외주화로 인해서 노동자의 모든 권리가 배제당한다는 데 있는 거고.
전문가들은 달라진 게 없어 제2의 김용균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직접 고용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17만 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됐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아직 낮은데 올해 전환 결정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 실적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17만 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결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3만 3천 명입니다. 전환 결정과 전환 완료 인원의 차이가 나는 건 기존 파견 용역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대부분 기관에서 전환 결정이 완료됐고 전환 결정된 7만 명 중 전환 완료된 인원은 94%인 6만 6천 명입니다. 파견 용역 근로자는 전환 결정된 10만 5천 명 중 전환 완료된 인원은 64%인 6만 7천 명입니다. 전환 방식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이 84.3%, 경쟁 채용으로 전환된 비율은 15.7%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치단체는 아직 전환 결정 비율이 38%로 낮은 편입니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기간제 전환 결정이 마무리되는 상황이므로 올해는 파견 용역에서 전환 결정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경총 등 사용자 단체가 노사관계 제도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열린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위원회에서 경총 등 사용자 단체들이 파업 중 대체근로 도입, 단체 협약 유효기간 4년 연장 등 국제노동기준과 무관한 사항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하고 이달 말 긴급 상임 집행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 중단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회에서 추천한 조사위원회 위원 명단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23일 국회의장 결재를 거쳐 국회의장과 여야가 추천한 9명의 진상규명 조사위원 명단을 국방부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면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꾸려져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울에서 10대 청소년 1명이 홍역 환자로 추가 확인돼 이번 겨울 홍역 확진자 수가 38명으로 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추가 확인된 홍역 환자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17살 청소년으로 미국을 여행한 뒤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집단 발생 지역인 대구 경북과 경기 안산, 시흥 지역은 이틀 전까지 17명과 12명의 환자가 기록된 뒤 더는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 38명 가운데 27명은 발진 뒤 4일이 지나서 전염력이 없어 격리 해제했고 나머지 11명은 격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야권과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사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대법원의 사법연도 개시 기념식에 참석해 내가 물러나야 할 헌법적 이유가 없다면서 야권의 쿠데타에도 계속해서 집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퇴진 압박에도 대통령 자격으로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서 사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건재함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더 뉴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